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45명 발생했습니다. 다시 600명대로 껑충 뛰어오른 거죠. 자,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40% 가까이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은 이 변이 감염 확산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무더기로 감염되며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확실히 수요일 되니까 수요일에 발표된 그 확진자는 여전히 껑충 뛰네요. 예, 한 주 전에만 500명대였고요. 네. 사실은 그 이전에는 이미 600명대였었고 6월 초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 사실 그렇지만 하루에 갑자기 250명이 늘어나니까 이거 확실한 증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죠. 예. 특히 이 대전에서의 발생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네. 상황인데요. 대전에서 57명이 발생을 해서 대전 예. 인구가 146만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 1단계라고 그러면 10만 명분의 1명이거든요. 그렇다면 한 15명 정도가 보통이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은 이 1단계 안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앞으로도 더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고 예. 또 이 집단 감염이 여기서만의 현상이라면 모르지만 이것이 변이주일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까지는 일상 감염이 대부분이었는데 비해서 이 델타 인도 변이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예. 이 일상적인 몇 명의 감염이 아니라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수치가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로 1 이하로 떨어져 있고요. 예. 위중증 환자라든지 오늘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11명 늘어서 136명이 됐는데 사실은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번 달에만 해도 뭐 하루에 한 명, 2명 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직도 안정적이긴 하고 델타 변이주가 만약에 확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겁낼 일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빨리 모니터링하고 격리하고 또 예방접종을 1차, 2차 빨리 맞춘다면은 우리가 먼저 따라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델타 변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은 전혀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적어도 7월에서 9월 사이에 인구의 적어도 3,600만 명 정도 70% 이상 접종이 되는 특히 2차 접종이 끝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수치로도 표현을 하는데 요거 한 번만 알려주세요. 선행 확진자 접촉 감염 몇 %다 이런 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47점,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운데 먼저 선행 확진자 접촉이란 용어가 뭔지 알려주시고요. 그럼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도 알려주시죠. 이게 지금 일상 감염이라는 뜻이죠. 네. 선행 접촉자,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앞에 사람이랑 감염이 성립이 됐는데 감염은 자체도 알 수 없고 이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반이나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방역 통제라는 것은 집단 감염이 일어날 경우, 즉 어떤 확진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를 다 찾아서 우리 방역 통제망 안에다가 넣고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네. 이 비율이 지금 일상적인 접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항상 25%를 지금 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역 통제 자체로서는 이게 잘 듣지 않는다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 감염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찾아갈 수가 없고 격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그냥 지인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알 수 없는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고 그것이 집단 발생으로까지는 가지 않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집단 발생의 규모는 오히려 전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상황이죠. 예. 하지만 문제는 이 부분은 방역망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네. 오히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지금 임시선별검사소가 특히 그런 경우인데요. 이 임시선별검사 특히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씩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이 0.3% 정도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일상적인 감염, 잠재적인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방접종이 돼서 환자 수가 줄어들려면은 이런 일상 감염 자체가 줄어들어야만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어제 방역당국의 국내 변이 바이러스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39.6%로 나타났거든요. 이 정도 수치라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세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우세종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신규 확진자의 경우에 뭐 99.8, 98쪽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98.8, 뭐 85 이 정도 되면은 우세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경우도 좀 과장된 부분은 있습니다. 67.79라는 것은 네.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 수가 있고 미국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은 사실은 이런 변이종에 대한 조사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래서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 정도로 늘었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더블링 타임이라고 그래서 이 12%가 24%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인데 전국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전국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저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예. 영국의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 2배씩 뛰어서 한 달 넘어가는 사이에 90%가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확산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더블링 타임에 의해서 한 달 정도면은 거의 우세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변이주들이 영국 변이주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도의 델타 변이주가 쫓아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입국에서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걸쳐서 우세종이 되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모든 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늦어도 9월 정도, 가을 정도 될 때는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예외일 수가 분명히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검역이라든지 방역 통제만 갖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 특히 어린아이들 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스라엘도 뭐 마스크 다 벗었다가 지금 예, 예. 학교에서 막 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전부 마스크 안 쓴 상황에서 이 델타 변이주가 70%나 된다는 그러게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까지 다 했을 경우도 어린아이들이 접종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세부터 17세까지의 연령층에 있어서도 접종을 지금은 적극 권고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차 접종 1,500만 명 했다고는 하지만 1차 접종이고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네. 파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약간 더 떨어집니다. 한 30% 정도밖에 예방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높이려고 그러면은 우리도 2차 접종을 빨리 하고 이 청소년 소아층에서의 예방 접종도 이것을 서두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여기 우세종이 되는 데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 지역 발생을 주도해온 유형 같은 경우에 4번 바뀌어서 현재는 쥐군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가 1월 20일 날 처음 우한으로부터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첫 환자가 중국 현원제가 들어왔었는데 예, 예. 이때는 이제 S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 정도만 S형이었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제 V형으로 바뀝니다. 예. 또 V형으로 바뀐 다음에 5월 정도가 4월, 5월 정도가 되면은 뭐 이태원발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신천지도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는 이제 GH형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 작년에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한 4월까지는 이 G형 중에서도 GH형이 주로 우세종이었고요. 뭐 거의 100% GH형이었습니다. 그 예. 이후에 나오는 거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GR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다 G형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바이러스 모양인 거예요? 뭐예요? 모양이 아니고 이제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 그 변함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만들어낸 단백질이 돌기 단백질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예. 왜 이것을 나누냐 하면요. 네. 이 돌기 단백질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세포에 감염이 되는데 이 돌기 단백질이 변하면서 점점 더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변하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예. 또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온 다음에 바이러스에 따라서는 증식을 굉장히 활발하게 함으로 해서 바이러스 양을 많이 만들어내서 같이 확진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있던 S형이나 V형 같은 것과 달리 지금에 있는 GH형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은 굉장히 전파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 안에서의 바이러스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예. 거죠. 지금 델타 변이주 이것은 뭐 작년에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예. 이 델타 변이주라는 것은 인도 변이주가 사실은 자녀가 셋 있다고 생각하면은 엄마 아래 자녀가 셋 중에서 두 번째가 제일 말썽입니다. 이것을 델타라고 그러는데요. 첫째 자녀는 카파형이고요. 세 번째는 아직 이름을 다 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요 변이주가 굉장히 심각해서요. 예. 이거는 심지어 처음에 우리가 공기 감염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공기 감염은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 델타 변이주는 공기로도 많이 감염이 되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만큼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는 바이럴 로드라고 그래갖고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증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 감염이 빠를 뿐만 아니라 증식도 잘 되고 또 거기다 전파도 잘 되고 거기다가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 수도 늘어나고 예. 젊은 층에서도 많이 감염이 되고 아주 지독한 것이 다 합쳐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세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심각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방역 통제가 잘 안 듣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다 알 수가 있죠. 바이러스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진 놈이 살아남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똑똑해진 놈이 너무 많이 영민 똑똑해져 갖고서 만약에 예. 숙주를 죽여버린다면은 더 이상은 증식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대부분은 전파력이 강해지면은 사실은 독성은 약해지는 게 일반적인 성질인데 네. 지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약한 바이러스예요. 아. 예, 코로나19라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지는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누적 사망률이 1.32%에 불과하거든요. 예. 뭐 전 세계적으로도 한 2% 정도입니다. 이게 독감 같은 경우는 0.1% 이하인데 네네. 지금 이번 달만 보면 우리 0.37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델타 변이주는 좀 더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는데 비해서 우리가 예방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망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 바이러스 자체로만 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중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전파력이 강하고 입원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가 있고 사망률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고령층들이 대부분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망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예. 한데 이 바이러스 자체는 사실은 독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변이는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독감이나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매년 굉장히 큰 서로 다른 변이주가 변종이 만들어질 만큼 많이 생기지만 예. 이 코로나19는 그냥 하나의 바이러스가 진화를 계속 하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좀 더 델타 변이보다 좀 더 심각해진다면은 사실은 예방접종 자체를 무력화시켜서 우리가 부스터 인젝션, 새로운 개량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표본 검사량을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확진자 대비 15% 정도만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량을 좀 늘리지 못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글쎄요, 늘리지 못한다기보다 제가 좀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의 발표가 상당히 좀 잠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게요.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뭐 15.6% 검사하는 것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지금은 델타 변이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숫자를 해야만 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질병청에서 뭐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델타를 발표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방역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자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대구의 경우에 이제 변이주가 나오면서 유흥업소에서 집단적으로 나오니까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췄는데요. 아, 예, 예. 방법도 갖고 있고 네. 사실은 이 기계 자체도 요새는 그다지 비싸지 않아서 새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 즉 돌기단백질의 유전자 부분만을 증폭을 한 다음에 이건 PCR 증폭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증폭을 한 다음에 그 유전자가 어떤 염기 서열을 가졌는지 밝히면은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집단 발생으로 갈 것 같으면은 바로 한 사람 진단을 해서 예. 영국 변이주인지 델타 변이주인지 이 두 가지만 지금 확인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이 예. 변이주들을 빨리 확인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막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의 방역 통제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표가 20%가 아니라 나오는 환자들의 40~50% 정도는 해야 됩니다. 즉 한 사람의 집단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요. 집단 감염이 있었을 경우 일단 한 사람만 해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40~50%라는 것은 전부를 다 한다고 사실은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즉 그 사람들이랑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들은 뭐 인도 변이주가 한 사람 나왔으면 다 인도 변이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부에서 유흥업소에서 혹은 뭐 가족 중에서 나온 사람들이 몇 명한테 퍼져나갔을 경우 그 한 명을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일단 지자체가 훨씬 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집단 발생을 막고 앞으로 이런 집단 발생이 산발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모니터링입니다. 사실 해외 입국하는 거는 막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외국인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 격리를 100% 하지만 예. 100% 해도 2주일 자가격리 끝난 다음에 나오는 환자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국인, 내국인이라든지
혹은 장기 체류자인 경우에는 100% 시설 격리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할 경우 집에 있는 그 가족들이 같이 있는 거는 허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된 후에 이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감염을 시키는 경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막을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막을 수도 없어요. 지금 뭐 영국,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국, 인도뿐만 아니라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세종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인도 변이지 영국 변이지 갖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검역이라는 건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격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그 이제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근데 확진자가 한 명 나와도 한 명 나왔다고 해서 전면 원격 수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번에서 10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판단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이 판단은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전면 등교를 뭐 7월부터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괜찮지만 7월, 8월 사이에 우리 인구의 3,600만 명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네. 또 학생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접종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하고 교직원들만 접종을 받은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무증상 전파가 일어나고 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학원도 네.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럼 학원 안에서의 또 집단 발생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정도까지는 지금의 방역 수칙보다 더 완화시키는 것은 학교 안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이 감염됐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유행이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3,600만 명 정도 더 나아가서 12세부터 17세까지도 다 접종이 되는 시기 정도. 예. 즉 9월이 지나고 한 10월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차 접종이 되는 이 환자들 그 접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예. 급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예. 8월은 방학이고요. 9월 처음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한 달 정도만 이 그러네요. 좀 강력한 방역 수칙을 하고 또 학교 내에서 만약에 유증상자가 나왔을 때에는 신속히 격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가 검사 키트라는 거 네네. 이용하는 것도 유증상일 경우에 바로 해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학생들인 경우에 있어서 아프면 학교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아프면 학교 가지 않고 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직장 가지 않는 거. 예. 이건 뭐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잘 안 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집에서도 좀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예. 이 내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돌파 감염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례만 보면 11건이고 돌파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31건인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뭐 세계적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돌파 감염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PCR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방 접종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난 다 예방 접종 백신 받았기 맞았는데. 때문에 조금 아파도 뭐 절대로 받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증상이 있고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고 예,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올 겁니다. 예.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일단 내가 예방접종을 2번 다 받았고 14일이 지나서 감염이 되어서 약간 증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예. 그건 오히려 행복한 일입니다. 증상이 약간 있고 끝나버린다면은 자연 감염에 의해서 부스터 인젝션, 부스터 접종을 받은 거로 생각해도 그러네요. 돼요. 일반적으로는 예방접종을 2번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호흡기 내 점막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수 있는데 네. 자연 감염이 한 번 되고 나면은 무증상이든지 약간의 증상이 있었다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감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파 감염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고들 생각하시는데 예. 물론 돌파 감염에 의해서 위중증 가는 사람도 있고 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돌파 감염에 의해서 과연
항체가 완전히 무력화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 네.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면역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돌파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예방 접종의 문제가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혹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방 접종에 의해서 면역력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는 충분히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특히 뭐 에이즈 환자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걸 제거해내지를 못하고 질병이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돌파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예.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에 있어서는 자기가 돌파 감염에 의해서 뭐 증상이 좀 나타났다 할지라도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겠다고 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